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아플릭스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진행을 맡은 김세호이고요. 저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네, 저는 재밌는 로맨스를 좋아하는 꽁치리입니다. 네, 이번 화는 영업을 하는 짝수화이고요. 총 4편을 영업을 하는데요. 넷플릭스에 이번에 지브리가 대거로 풀리면서 저희가 또 지브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만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됐고요. 각자 인상 깊었던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팟빵이랑 팟캐스트 두 군데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또 오랜만에 리뷰가 올라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동닉 님이 러닝할 때 들으면 꿀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오. 그러니까 저희 팟캐를 듣는 게 루틴이 되었대요.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힘도 덜 들고 시간도 빨리 간다고 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왕.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나씩 호명을 해주면서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점동림님의 루틴에 녹아되지 않도록 정말 재미있는 거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브리 얘기로 돌아와서 지브리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상상을 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일이 벌어지고 말아가지고 각자 어떤 지브리를 얘기할지 좀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꽁치리는 뭘 들고 왔나요? 네, 저는 이웃집 토토로를 들고 왔습니다. 창마는요? 저는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를 가져왔습니다. 뭔가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칠범은요? 저는 사실 전 지브리를 별로 많이 보지 않아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안 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즐겨 봤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것도. 네, 저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가져왔는데요. 뭔가 순서 제안해도 돼요? 네, 연도대로 타자. 연도면 나우시카. 나우시카가 지브리의 첫 작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서 지브리 맞아요. 스튜디오가 설립되는 음,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천공연상을 아프타가 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딧불이의 묘랑 같이 이웃집 토토로가 동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나우시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토토로하고 그 다음에 97년. 힘에, 그 다음에 센카치히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 꽁치리가 설명을 해줬듯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1984년에 이제 개봉을 했고 미야자키 하야오와 지브리 이제 스튜디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애니메이션이에요. 팬도 굉장히 많은 작품 중에 하나고 지금 이 현 시국에 정말 찰떡인 애니메이션이라서 다들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골랐고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고도로 발전한 인류가 약간 자기들끼리 대전쟁을 일으키면서 인류 문명이랑 환경이 붕괴가 된지 1000년이 지난 후예요. 이미 한번 망했고 살아남은 인류가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배경이고 그 대전쟁에서는 인류가 좀 거신병이라는 되게 무섭게 생긴 전쟁 무기로 세상을 멸망을 시켰다고 이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전설이. 그리고 현재 그 세상은 대지의 대부분이 독을 뿜어내는 포자로 가득 차 있어요. 약간. 그래서 숲도 다 약간 곰팡이 같은 걸로 다 덮여 있고 모래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보이고 그걸 이제 부해라고 부르는데 이제 부해로 가득 찬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되게 비슷하죠, 지금. 지금인데? 거의 그 수준이죠. 미세먼지도 뭐 인재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거대하고 완전 많은 곤충들이 나타났어요. 뒤덮여 있어요, 부해 안에. 그래서 남아있는 인류가 이제 부해를 조금 이렇게 없애려고 하면은 그 곤충들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역공격을 막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불리는 큰 곤충 떼가 있어요. 엄청 크고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해를 좀 건들면은 오무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부해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부해가
계속 이제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남은 이 땅들을. 부해는 인류에게만 되게 안 좋은 거고 딴 뭐 그런 곤충이나 이런 그쵸. 거는 인류한테 치명적인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부해를 주변으로 그나마 이제 좀 살기 좋은 땅에 인류들이 좀 각자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나우시카 주인공 나우시카라는 소녀는 바람계곡이라는 왕국에 사는 공주예요. 왕의 딸이에요. 바람계곡은 뭐 이름처럼 바람이 그 포자를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약간 괜찮은 편이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이제 부해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쓰고 이제 나가는 거고 뭐 농사를 지을 정도로 땅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되게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편이고 나우시카 같은 경우는 공주긴 한데 뭐 스틸을 보신 분들은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되게 씩씩한 소녀예요. 막 부해로 자기가 막 탐험을 떠나고 막 연구하려고 막 담아오고 또는 되게 주민들에게 일용할 뭔가 어떤 실용적인 것들을 막 구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수집도 해오고 그리고 마을 집수리 같은 것도 자기가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미 약간 참 리더로서의 그런 인정 드릴 만한 면모들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싸움도 진짜 잘해요. 또 특이한 점은 나우시카가 동물과 곤충을 되게 잘 다뤄요. 곤충들이 막 화가 나면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뭐 총이나 이런 무기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곤충 소리가 나는 피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돌려보낸다던가 그리고 되게 막 겁에 질린 그런 동물들도 뭐 그냥 조곤조곤 대화 같은 걸 하면서 되게 갑자기 애를 진정시켜. 그리고 친구가 돼.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좀 공생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고 그 바람 계곡의 모두도 그런 신념을 딱 믿고 잘 따르고 나우시카를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큰 비행선이 그 바람 계곡에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추락을 해요. 그래서 이 비행선은 주변 국가 중에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토르메키아라는 왕국의 비행선이었는데 나우시카가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수습을 하려고 보는데 거기에 좀 사람이 어떤 여자애가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소녀가 비행선에 있는 모든 걸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어요. 유언을 남기고. 근데 왜 태워달라고 했냐고 보니까 거기에는 그 1000년 전에 그 인류랑 지구를 거의 멸망시킬 뻔한 거신병의 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00년 전에 거신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설만 내려왔는데 그 거신병의 알이 뭔가 뭐 되게 좀 징그럽게 약간 완성되지 않은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라? 했는데 그 토르메키아라는 군사국이 똑같이 이제 살기 힘드니까 부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부해랑 곤충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거신병을 재부활시키려는 이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우시카 같은 경우는 바람계곡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공생하는 방법, 같이 이해하고 그들을 연구해서 하는 쪽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완전 반대되는 신념으로 이제 부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토르메키아는 일단 너무 군사력이 센 데라 약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메키아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너네도 우리 밑으로 와라. 그리고 부해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내가 새 문명을 만들게. 약간 따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크샤나라는 또 그 왕국의 공주예요. 왕은 아니고 공주인데 이제 거의 왕처럼 이제 왕감이에요. 막 갑옷으로 다 무장하고 있고 진짜 멋있게 말해요. 막.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왕을 죽여버렸어. 크샤나가. 그러니까 왕은 이미 조금 부해 때문에 많이 좀 아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우시카의 아빠인 거잖아요. 아빠를 죽여버린 거야. 나우시카가 이렇게 빡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제 토르메키아 왕국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게 초반이고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시카는 그러면 토르메키아 그러니까 크샤나와 대적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부해와 오무 같은 그런 애들이랑은 또 어떻게 자기가 할 것인지 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개봉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판타지로서 매력이 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보셨던 분들이나 안 보셨던 분들은 보시면 되게 느낌이 색다르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환경이 좀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포자라고 하면 지금 미세먼지도 있지만 코로나 얘기가 연결이 되고 또 곤충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뭐 그런 메뚜기 떼나 이런 다 휩쓸고 다니는 애들. 근데 그게 그 오무떼가 휩쓸고 다니는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진짜 폐허를 만들어요. 또 그런 것들이 저는 만화책을 예전에 먼저 본 케이스긴 한데 되게 오묘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판타지가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 그게 미래물이라고 해서 봤었는데 그 미래가 지금 나의 현실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나우시카가 지브리의 수많은 소녀 캐릭터들 중에 가장 강한 친구인 것 같아요. 마음도 강하고 모노노케 히메랑 견줘보자. 약간 비슷해. 견줄 수 있을 것 그런 같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우시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모노노케 히메는 좀 더 자연에 이제 된 느낌이고 동물과도 훨씬 더 친숙한데 나우시카는 약간 중간자 같은 네, 느낌이죠. 되게 그래도 인류의 문명을 가지고 약간 겉다리 이렇게 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 그 지브리가 생각보다 여성 캐릭터를 되게 잘 다루잖아요. 맞아. 소녀들에 대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되게 잘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우시카가 그 중에 약간 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니를 보시면 그 나우시카의 깊고 맑은 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신념 강한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랑 막 수틀리면 막 칼싸움도 팍팍 할 수 있고 막 잘 구하고 사람들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여성 캐릭터나 여성 서사에 대해 약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또 크샤나라는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일단 그 공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조금 가볍게 다뤄지긴 하거든요. 근데 크샤나라는 캐릭터는 원작 출판 만화를 보시면은 진짜 푹 빠지게 돼요. 만화가 82년에 먼저 애니메이션보다 먼저 연재가 됐어요. 그냥 출판 만화로 연재가 되다가 2년 후에 이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가지고 만화 완결이 되기 전에 애니메이션이 먼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초반의 이야기를 토대로 각본을 써서 완결을 낸 거고 원작 만화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고 긴 얘기를 담아서 한 7권짜리로 끝나요. 그래서 만화에 좀 더 디테일한 설정과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크샤나의 매력이 엄청나게 이제 발산을 하는데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먼저 뭐 보셨거나 보실 계획이라면 이제 맛보기를 보시고 만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만화책을 먼저 봤다고 했는데 애니를 보니까 만화책의 예고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 전 권을 샀던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봤다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보고 또 빌렸어. 또 보려고. 그래서 저 살라고요. 몇 권이에요? 총 7권이고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다루지 않은 설정들이 거기선 다 볼 수 있어요. 뭐 그 대륙 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 설정 덕후들이 막 미쳐 할 만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거신병의 존재도 사실 애니에서는 조금 가볍게 다뤄지는데 거신병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도 엄청 크게 나오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그래서 부해에 대한 묘사나 그런 것도 더 훨씬 좋고 애니도 물론 좋지만 만화도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판매가 되나 보네요. 네. 그러게요. 되게 좋은 재질로 만들어서 좀 보관하기 딱 좋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애니메이션 보시면 반드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일단 가져왔고요. 재밌겠다. 그런 어떤 유독 물질로 덮인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브리 같은 거 뭐 하울이나 센과치히로 같은 경우는 되게 딱 봐도 재밌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우시카는 뭔가 장벽이 있나?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 장벽이 맞아. 있었거든요. 제목도 그래. 뭔가 슬플 것 같은데. 슬플 것 같아. 되게 슬플 것 같은데? 철학적이고 뭐 무거울 것 맞아. 같고 은하철도 999 같을 것 같은. 물론 무겁지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가.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반전과 네. 환경에 대한 환경.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덕심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좀 의미가 깊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 거기서도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투기 덕후인 거 되게 유명한데 거기서도 비행선으로 이제 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나우시카 같은 경우는 아예 동력이 없는 거의 날개만 있는 비행선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 타요. 바람을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왜 비행선에 미쳤는지를 그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 비행기가 그리는 선이라던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있는 그 특징인 건데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그래서 아니면은 정말 큰 비행선의 뭐 아우라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것도 되게 잘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느껴보고 보고 싶으시면은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떻게 이런 작품 세계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네, 상상을 난 했을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늘 볼 때마다 이 사람 일본인이고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시대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을 텐데 되게 레디컬하다? 그니까. 막 여성을 주요한 서사로 쓰고 대부분의 제목들이 다 여성 캐릭터 제목이잖아요. 아예 다 토토로, 주인공이 뭐, 여자예요. 게임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반전, 생태주의, 막 환경 이런 되게 거를 맞아. 어떻게 일본에서 응. 그 옛날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지? 그 너무 신기해. 그림도 너무 예쁘고 감성적이고. 맞아. 근데 그 약간 모순되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투기 덕후예요. 그냥 비행선이 아니야. 맞아. 음. 많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붉은 돼지, 막 어. 라퓨타 이런 것도 다. 막 심지어 붉은 돼지는 미야자키 하야오 자신이 아닌가 막 그런 맞아. 그래서 끝에 그 인간으로 다시 안 변하고 끝나고 막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안 해서 충돌하는 이런 대립. 그 막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보면은 어쨌든 여자 캐릭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의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냥 치마 한번 훌렁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없진 않아요. 보니까 그 뭐 어린 소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이게 뭔가 마냥 클린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시대에 이 정도면은 그치. 감수하고 보는 거지. 그 시대니. 저는 솔직히 지브리 거에서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되게 막 말가닥? 활동을 막 하잖아요. 이 감독의 주인공들이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맨날 뛰어다니고 막 그런 바깥에서 뭔가를 맨날 하고 있는데 뭐 보이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주인공들은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히려 저는 약간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어렸을 때 치마 입고 다닐 때 그렇게 뛰어놀았거든요. 그럴 때 맞아. 오히려 어른들이 조심해라,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그 시선이 오히려 저는 더 신경 쓰인달까? 그래서 저는 네,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조금 흘러서 이웃집 토토로는 1988년에 개봉을 한 작품인데요. 와, 되게 오래됐구나.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와, 근데 작화가 오히려 더 최근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었는데. 요새 약간 이런 지브리식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게 토토로는 왠지 너무 애기용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냥 괜히 있어가지고 볼 생각을 안 하다가 사람들이 근데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좋아하지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보게 됐는데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의 되게 뚜렷한 작품 세계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되게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많은 것 특히 초기작은 되게 많이 그랬는데 그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 제가 느끼기에는 나우시카나 모노노케 히메나 성공의 성 라퓨타의 계열이 있다면 토토로는 다른 계열의 맞아, 맞아. 작품으로 전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공감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매거든요. 근데 이 이웃집 토토로의 주인공은 자매예요. 한 그 지브리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언니가 이제 한 11살 10살 조금 넘은 이제 뭐 10살 왔다 갔다 하는 애고 동생은 한 4살? 귀여워. 근데 진짜 귀여운 동생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관찰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막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언니가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는 귀여운 4살짜리 꼬맹이 메이가 있고 이제 그 동생을 너무 귀여워하면서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상냥하고 착하고 근데 되게 활달한 그런 11살 언니 사츠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빠랑 같이 시골로 이사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나 이렇게 보는데 엄마는 아파가지고 이제 그 이사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아마도 장기 입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골집에 이사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사실 뭐랄까 힘든 거예요. 이 가족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되게 이 아이들답게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애들한테 엄마는 감기 걸려서 병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준 상태라서 애들은 그냥 엄마는 감기 걸렸으니까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시골에 이사 온 게 너무 신난 거야. 너무 신나고 막 농촌이거든요. 엄청 푸르르고 풍족하고 막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얘네들이 뭐 환영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이 시골에서 막 뛰어놀고 낡은 이 시골집을 수리해서 거기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집에 처음 가는 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집에 그 약간의 판타지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빈집이다 보니까 깜깜했던 먼지 투성이인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센가치히로에 보면 석탄 애들 나오는 것처럼 까만 애들이 팍 이렇게 막 흩어지는 걸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치우는 거 도와주던 할머니가 니네 눈에는 그게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 이러면서 그게 뭐 무슨 오래된 사람이 빈 집에만 모여 살고 있는 어둡게 만드는 뭐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그런 유령의 집, 귀신의 집 이런 이름이 붙여진 그 집인 거예요. 귀신의 집으로 진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신나는 거야. 무서운데 너무 신나. 그러면서 이제 이 집에 적응을 이제 하나 둘씩 해가는데 그 와중에 이 언니가 학교를 가는 사이 메이가 마당을 막 뿔뿔뿔뿔 돌아다니다가 아주 커다란 나무가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 큰 나무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이상한 곳에 딱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거대한 토토로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토토로가 큰 애도 있는데 작은 애도 있거든요. 근데 작은 애는 너무 귀엽고 큰 애는 약간 괴기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는 하지만 또 귀여운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괴생명체 토토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입이 엄청 커가지고 입을 벌릴 때는 약간 무섭고 맞아. 근데 눈 감고 자고 있을 때는 눈, 코, 입이 너무 쪼매내가지고 귀엽고 배가 이만큼 막 이래가지고 그 위에서 애들이 뛰어놀면 놀고 막 이런 이제 토토로의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가족의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엄마가 더 아파지고 뭐 이런 이제 사건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토토로와 함께 이 어린 자매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예요. 토토로는 사람 말을 하나요? 안 해요. 와. 헐. 그냥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진짜 보면 너무 귀엽고 작화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 다들 아시는 그 토토로 토토 이 노래가 나올 때부터 기분이 그냥 좋아요. 이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시절 그러니까 제가 8살이고 제 동생이 6살일 때 엄마가 종종 아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시골집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시골집에 막 이사 가서 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에 엄마가 아파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절이. 그래서 엄마가 누워 있으니까 저랑 동생 엄마가 아주 큰 걱정은 안 했지만 약간 그 마음 한구석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애써 뭐랄까 외면해.
아니야 우리 엄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외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감정들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돼서 이 자매가 엄마가 아플 때 저렇게 해맑지만 해맑지 못한 그 것들이 되게 잘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울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뭐라지 이게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가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판타지로 되게 잘 연결시킨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어린 자매의 힘든 그 시절에 아름다운 판타지를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 무서움을 극복해가는 되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되게 좋은 게 이 아이들의 세계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같이 돌봐주는 선량한 이웃들이 계속 나와요. 그 선량한 이웃들, 다정한 어른들. 저도 그 농촌에 살 때 딱 그런 거였거든요. 엄마가 아프니까 앞집에 있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우리 밥 차려주고 챙겨주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욕도 시켜준 거예요. 잊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다정한 어른들, 푸르고 풍성한 자연이랑 농촌의 그런 넉넉함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차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많은 작품들 중에 저는 항상 센가치히로가 원탑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앞으로는 센가치히로의 그 결과 이 이웃집 토토로의 결이 좀 다르게 느껴져서 토토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시지가 물론 되게 뚜렷한 작품들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앞서지 않고 되게 어떤 감성과 분위기로 위로를 건네는 그런 좋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 힐링물이네. 너무 좋아요. 근데 되게 좀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요거 개봉할 때 동시에 반딧불이의 묘를 개봉했더라고요. 근데 전 반딧불이의 묘는 안 봤는데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애니메이션을 동시 개봉한 거는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해석은. 그래서 이 이웃집 토토로는 정말 그냥 아름답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반딧불이의 묘가 정확히 약간 정반대의 시선으로 비슷한 현실을 그려낸 거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딧불이의 묘에서도 남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남매도 쉽지 않은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토토로는 판타지의 세계라면 반딧불의 묘는 너무나 현실적인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딩이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토토로를 보면서 현실에 대해서 그래도 좀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용기와 희망을 준 다음에 반딧불의 묘를 보면서 그래도 현실 감각은 잃지 않도록 어떤 그래서 이런 연출적인 의도가 있어서 두 개를 동시 개봉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브리가 굳이 어떤 해석 막 답을 해놓은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걸 굳이 엄청난 장편 영화로 동시 개봉을 한다고? 그니까. 대박이네. 동시에. 그래서 이전에 이제 라퓨타가 개봉이 됐는데 나우시카가 너무 대성공이었고 라퓨타도 괜찮은 성공을 했는데 이 반딧불이의 묘랑 토토로 동시 개봉을 하는 바람에 이 두 개를 합친 관객 수가 일본에서 라퓨타랑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흥행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오히려 토토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더 계속해서 꾸준히 스테디셀러처럼 많이 맞아. 보고 있는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토토로 진짜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80년대에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2001년에 개봉을 맞아, 했더라고요. 늦게 개봉했어요. 그 무슨 일본 문화 개방이 그때 그 전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 아련하다. 들어가지고 돼서 이게 나왔고 제가 소개할 센가치히로도 그때 음.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구나 음. 생각이 들었네요. 전 토토로 좋았던 것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막 사라락 사라지고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 있잖아. 신비로움이 분명히 나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맞아, 애들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보이고 뭔가 막 귀신도 보인다고 하잖아 어릴 때. 음. 그런 게 있었을 법한 어떤 상상력을 너무 자극해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이 감독이
이 토토로를 통해서 그 모든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맞아, 맞아. 그 향수가 있잖아요. 절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떠올리려고 해도 정확히 안 잡히는 그 시절의 어떤 느낌들을 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만이 아는 비밀 맞아 친구. 맞아 음. 맞아. 심지어 너무나 포근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정령. 저는 그래서 토토로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편을 보진 않았는데 그냥 토토로 이미지 자체가 너무 포근하고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안 본 채로 있는데도 왠지 그냥 본 느낌 있죠. 맞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저도 그래서 안 봤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맞아. 그 막 고양이 버스 이런 거 애기들이 보면 진짜 미칠 만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잘 잡아낸 것 같아요. 네, 너무 대단해요. 그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게 맞아. 대단해. 애니메이션 설정집 같은 거 보면은 배경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토토로가 그 중에서 좀 많이 공개가 됐기도 했겠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그 시골의 맞아. 풍경 시골이 배경들이 그 또 되게 약간 새로웠던 게 미야자키 하야오 저는 이제 너무 토토로를 늦게 봐서 더 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작품들은 약간 시공간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일 맞아, 수도 있는 것 애매한. 같고 일본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해외일 수도 있는 것 맞아, 같은 맞아. 그런 약간 가상 공간인데 그건 정확히 토토로는 일본인가요? 정확해요. 맞아 맞아. 그게 일본 되게 시골. 달라요. 그냥 50년대 한 초반쯤이래요. 50년대 아. 초반쯤에 일본의 농촌이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딱 보여가지고 처음 볼 때부터 되게 낯설었어요. 되게 다르네 다른 작품들이랑 이런 느낌이 확 와요. 그러게. 또 일본이라는 느낌이 팍 드는 게 뭐가 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죠? 다른 작품들 중에 네, 미야자키 하야오 거 중에는 생가치라도 뭐 약간 애매하죠. 약간 애매하네. 대만 같은 느낌이고 맞아. 생각지. 환상 같은 음. 느낌. 심지어 약간 마녀배달부 키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본처럼 느껴졌었는데 정말 처음에 유럽 같- 나중에 서양이야. 갑자기 유럽이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너무 붉은 돼지 이런 포르투갈 것도. 같은 어,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나중에는. 맞아. 그래서 진짜 이게 약간 거의 뭐라 그랬지 그 지구촌의 어떤 맞아. 느낌? 붉은 돼지도 이탈리아 느낌이고 맞아. 천공성 라퓨타도 어딘지 모르고 하울도 약간 유럽과 뭐 이상한 맞아. 여러 공간들 막 나오고 신기하네. 그래서 되게 토토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게. 오히려. 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미야자키 하야오 거 보면 전투기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약간 다 유럽 같은 맞아. 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왜지 약간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반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뭐 2차 세계대전이나 그럴 수도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유럽을 배경으로 한 것 음.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구체적인 시공간이 중요한 컨텐츠 중요한 스토리가 아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일부러 피하지 않았을까요? 해서 이렇게 맞아. 애매모호하게 음.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노노케 히메는 1997년에 개봉을 했고 그 97년이면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을 거잖아요. 당시에 1,42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대요. 세계적으로? 아니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거의 일본에 엄청 많은 10명 중 1명은 대박이다. 그걸 봤을 정도로 진짜 엄청 많이 봤구나. 흥행했던 작품이었고 뭐 들리는 말로는 개봉이 97년 7월에 됐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영화관에 걸려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토토로나 뭔가 센과 치루하고 조금 다르고 오히려 그 나우시카나 이런 조금 무겁고 좀 진지하고 그런 느낌과 비슷한 데다가 좀 싸움이나 액션이나 이런 것도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고요.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조금 특이한 게 다른 작품들은 보통 주인공들이 여자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 영화는 그 주인공이 일단 남자긴 해요. 아시타카라는 모노노케 히메는 뒤늦게 나오는 약간 더블 주연의 느낌이고 일단 극을 처음부터 끌어가는 주인공은 아시타카라는 되게 미소년이에요.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어떤 마을에 약간 대장은 아니지만 다음 대장에 누가 봐도 얘가 다음 대장을 할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의 어떤 되게 현명하고 젊지만 되게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막 그날 또 그냥 이제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산 위에서 엄청 거대한 무엇인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마을 쪽으로. 그래서 뭐지 이렇게 보니까 엄청 덩치가 크고
뭔가 눈이 시뻘겋고 이상하게 생긴 멧돼지가 막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재앙신이라고 해서 그 동물들이 어떤 원한과 증오를 너무나 많이 품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재앙신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 배경이 약간 중세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약간 조선의 명나라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명나라도 있고 조선에서는 약간 조선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약간 고려 말부터 약간 조선의 초중기 정도 시기에 이제 걸쳐져 있는데 그 시절의 배경이라서 그때 컨셉이 약간 숲이 있고 그 숲에는 되게 대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숲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엄청 덩치가 큰 동물들이 있는 거죠. 뭔가 고대의 어떤 생명체 같이 막 멧돼지가 이만한 멧돼지가 아니라 진짜 정말 큰 산만한 막 멧돼지가 있다거나 뭐 사슴이 진짜 엄청나게 큰 사슴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대 태초에 약간 동물들이 남아있는 숲들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중에 하나인 멧돼지가 재앙신이 돼서 마을로 막 달려오고 있었고 아시타카가 막아야 되니까 내려가서 그만하라고 막 막는데 막 되게 막 갈라진 목소리로 막 인간은 뭐 벌을 받을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을을 습격하려고 하니까 아시타카는 어쨌든 마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그 멧돼지를 죽이는데 이 동물이 재앙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너무 컸으니 이 동물을 죽일 때 필연적으로 죽인 인간에게도 그 재앙이 원한이 건너오는 거죠. 그래서 아시타카가 팔 한쪽이 약간 저주받은 것처럼 시커멓게 이렇게 변해 있고 죽은 멧돼지가 갑자기 살이 막 스락 썩으면서 시체가 되는데 그 안에 동그란 총탄 같은 철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재앙신이 됐고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시타카가 저기 어느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갑자기 동물들이 막 재앙신이 되고 마을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게다가 몸 안에서 이상한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뭔가 철 같은 게 박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자기 저주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타카가 이제 계속 동쪽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아시타카 마을은 서쪽에 있는 곳으로 계속 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엄청 큰 마을을 만나는데 그 마을은 되게 고도로 발전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철을 만들 수 있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일을 해서 철을 만들면 그걸 팔아서 쌀을 산다거나 그 철을 이용해서 총을 만들고 동물들을 총을 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필연적으로 자기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숲을 망가뜨려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동물들을 사냥을 하고 뭔가 숲을 망가뜨려서 그쪽에 이제 약간 철공소 같은 걸 지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덩치 큰 동물들과의 갈등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아시타카가 도착을 하게 되면서 그 멧돼지 재앙신 몸에 있던 이 철이 알고 보니 이 마을에서 쏜 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모노노케 히메라는 들깨와 공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노노케 히메는 그 숲에 사는 이따만한 엄청 큰 크기의 들깨들하고 같이 사는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들깨들과 자연의 일부가 돼서 그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었던 거죠. 늑대 소녀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들깨들하고 대화도 다 하고 들깨들하고 거의 그냥 엄마와 외딸 같은 그리고 남매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살고 있고 몸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만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그 마을의 인간들에게 적대적으로 하면서 대립을 하고 계속해서 들깨들은 그 마을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을 되찾으려고 하는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타카가 그 들깨들도 만나게 되고 이 마을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들깨와 마을이 대립하고 있는 거에 약간 껴버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아시타카가 어떻게 이제 들깨하고도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둘의 갈등을 어떻게 또 해소해 주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반전이나 이런 생태주의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굳이 말하면 반전의 요소도 있고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모호해서 재밌어요. 이게 명확하게 선과 악
뭐 자연과 인간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인간도 인간들끼리 계속해서 싸우고 그 동물도 숲에서 동물들끼리도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 구도가 조금 재밌고 그 결론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인간과 자연이 싸우면 자연이 약간 승리한다거나 뭐 희망적인 어떤 미래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데 이 영화는 좀 달라요. 과연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어떤 물음표를 주는 것도 많고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어릴 때 봤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봤을 때 사실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뒤쪽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크고 좀 보니까 더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보고 싶다. 되게 재밌어요. 아시타카가 너무 멋있고 또 좋은 게 그 토토로나 이런 것들 되게 동화적인 요소들이 좀 강하잖아요. 센가치로도. 근데 모노노케 히메는 진짜 현실적이고 좀 잔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과 인간이 싸울 때 목을 베고 팔이 이렇게 잘리는 그런 것들도 사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빠져들어서 본 이유죠. 자극적이어서 봤구나. 네. 아니 저는 그 모노노케 히메 보진 않았는데 그 배경이 된 야쿠시마라는 그런 배경지가 있어요. 숲인데 모노노케 히메 나왔던 것처럼 이끼가 가득 껴있고 그냥 똑같던데? 제가 그 캡처본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갔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모노노케 히메 좋아하니까 여기에 그 막 거기 사슴신이 있고 막 걔가 나올 것 같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가 진짜 높아요. 한라산급으로. 그래가지고 그만하고 가자 했는데 이끼 보면서 여기가 거기야. 그럼 그 귀여운 딱딱딱 이렇게 맞아. 얼굴 그 귀여운 것들이 뭐, 움직이는 애들도 뭐 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 이랬는데 모노노케 히메 나온다고 해서 그래. 저는 무드 없게 그냥 정상에 올라갔죠. 그래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때 진짜 그 재밌어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항상 음악이 유명하잖아요. 잘 맞아. 쓰니까 뭐 토토로도 그렇고 항상 그 영화마다 되게 그 시그니처의 어떤 음악이 있죠. 들었을 때 딱 그 기억이 나는 히사이시조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모노노케 히메도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중세 뭐더라? 제목은 얘기해주면 안 돼. 좀 노래로요? 불러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같이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너무 부끄러운 걸 허밍으로 해줘. 싫어요. 부끄러운 걸 시켜. 너무 궁금해. 근데 그게 막 중세, 고대 숲 막 이런 거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토토로도 왜 어릴 때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것처럼 왠지 이런 거 보면 진짜 옛날에는 고대 막 이런 시기에는 맞아. 동물들 진짜 컸을 것 같고 맞아. 인간들이 세력 넓히기 전까지는 되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그리고 너무 상상하는 재미도 너무 있고 맞아. 진짜 너무 잘해. 그리고 아시타카가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되게 현명하고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그리고 동시에 모노노케 히메도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 약간 들깨 소녀이다 보니까 이따만한 이상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특이한 귀걸이 같은 거를 하고 있고 되게 특이한 동물 탈 같은 걸 쓰고 다니면서 여기 미간 약간 찌푸려져서 피 같은 걸 이렇게 묻히고 다니고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원시 부족의 어떤 대빵 같은 느낌? 그래서 막 들깨 위에 타가지고 막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하면서 막 단검으로 막 싸우고 찌르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너무 멋있고 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저는 그 철 만드는 거기 나라에 에보시? 에보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맞아, 들어가지고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우시카 같은 경우도 나우시카랑 크샤나가 대립을 한다면은 이제 모노노케 히메도 그 맞아요. 캐릭터가 되게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모노노케 히메랑 그 에보시라고 해서 그 마을의 수장이 또 여성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대립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 영화잖아요. 이것도 97년대. 근데 그 철을 만드는 마을에서도 수장이 여성이고 그 마을에 철을 만드는 사람들이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철을 만들고 그 철을 이제 남성들이 나가서 팔아서 식량으로 가져오는 그리고 되게 가부장적이지가 않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이런 마을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여성들이 눈치 보거나 집에서 진짜 밥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되게 이 마을의 중요한 생계수단 그리고 뭐 들깨나 이런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총을 들고 나가서 여성들이 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오히려 남성들이 약간 무서워하면서 뒤로 빠지는 이런 식의 연출이라서 그런 것도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길래. 에보시가 신기하다. 진짜 멋있어요. 그 모노노케 히메는 조금 소녀의 느낌 그리고 되게 일단은 증오심과 약간 이런 거에 인간이라면
에보 씨는 키도 엄청 커요. 에보 씨는 키 크고 되게 냉미의 느낌이 막 나면서 되게 좀 나이도 있고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나라에 되게 성장한 지도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노노케 히메랑 대립할 때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제일 늦게 개봉한 센과 치히로를 얘기해 주시죠. 센과치히로. 네, 센과치히로는 일본에서는 2001년에 개봉했고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개봉을 한 영화고요.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초딩 때 이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때는 정말 예쁜 그리고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기괴한 느낌? 맞아. 거기에 나온 정령들도 다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제가 거기 치히로였으면은 울면서 하루하루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서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2002년에 상도 엄청 많이 받았고 뭐 베를린 영화제라든지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든지 그런 데 상도 많이 받았고 뭐 이웃집 토토로만큼 엄청 유명하고 세계에서도 엄청 뭐 잘 된 그런 영화라서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자면 그 치히로가 10살이더라고요. 10살 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대단해. 그래서 10살 그 여자아이 치히로가 이사를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사 가던 중에 아빠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터널로 가게 됐는데 그 터널로 지나가니까 갑자기 이상한 놀이공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뭐 이상한 데 홀려가지고 주인 없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마구마구 먹다가 치히로가 먹으면 안 되죠 이랬는데 주인 오면 그냥 돈 주면 되지 이러면서 계속 먹다가 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치히로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길은 강이 되어버리고 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하쿠라는 소년을 그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하쿠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치히로는 부모님을 구하고 여길 나가기 위해서 유바바라는 마녀한테 그 일을 시켜달라고 해요. 그게 온천이거든요. 어떤 온천에서 일을 시켜주세요라고 해서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때 온천에서 계약을 할 때 치히로라는 본래 이름을 뺏기고 센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온천에서 온갖 정령들을 목욕시키면서 겪는 그 갖가지 일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노노케 히메가 나오고 사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제작사를 이끌어갈 감독이 죽는 바람에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그런 오즈의 마법사 이런 비슷한 것들을 좋아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좀 연상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다고 알고 있고요. 원래 옛날에는 그 안개 너머의 이상한 마을이라는 어떤 동화를 애니메이션화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었대요. 그래서 그거랑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스러운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좋았던 거는 먹방이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맞아. 그 배경이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그 대만의 온천으로 유명한 지우펀이라고 거길 배경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말했듯이 엄마 아빠가 어떤 막 고기, 닭이랑 소세지 이런 걸 우거우거 먹고 특히 아빠가 어떤 무슨 탱글탱글한 어떤 고기 만두 같은 거를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땐 진짜 맛있겠다. 저 일본에는 저런 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만의 로우 위엔이라고 어떤 만두 같은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뭔가 축하하는 날이나 설날이나 이때 먹는 요리라고 해서 대만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뿐만 아니라 치히로가 온천에서 일하고 막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러고 있을 때 눈물에 주먹밥을 먹는 삼각김밥 같은 걸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귀여웠고 그리고 얼굴만한 찐빵 같은 것도 먹고 그리고 가오나시가 막 우거우거 마파두부 같은 것도 엄청 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불쾌한데 마파두부는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
유바바의 자매인, 그러니까 유바바 되게 무서운 그 온천 주인장 할머니인데 그 자매인 제니바가 어떤 차와 쿠키를 조용히 이렇게 차려줘요. 그게 되게 가오나 씨가 마파두부 막 더럽게 먹는 그 장면과 대비돼서 되게 조용하고 정갈하게 먹거든요. 그런 그 먹방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그 좀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했던 돼지로 변하는 그 장면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 저는 그 어릴 때는 어머 엄마 아빠가 돼지로 변했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커서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맞아. 이게 뭘까 이러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옛날 그 이게 뭐야 개봉이 되었을 때 이걸 본 사람이 왜 돼지로 변한 거예요? 라고 편지를 써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 스튜디오에 보냈나 봐요. 근데 그냥 뭐 답장 받을 생각 없이 보냈는데 답장을 길게 해줬대요. 정말?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어떤 일본이 80년대에 그 거품 경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반짝 잘 되다가 그 장기 이런 불황을 겪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욕망을 의미하고 그 욕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를 돼지가 된 부모로 보여줬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엄청 많은 돼지 우리에서 부모님 찾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치히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거는 그 치히로가 지금 이런 온천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정령들과의 겪었던 걸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욕망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작자가 뭔가 되게 특별한 소녀가 겪는 특별한 일상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렇게 맞서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런 뭐 삶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강해진 소녀에 대한 그냥 보편적인 소녀에 대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말 감동적인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유명한 게 가오나시잖아요. 근데 가오나시도 그냥 되게 이상하고 징그럽고 무섭다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가오나시가 예전에 외톨이였는데 그런 맞아. 거기 그 온천에서 사금 같은 그런 금을 주면서 사람들이 그 온천에 있는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오나 씨한테 엄청 막 아첨하고 되게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돈이랑 그 사금으로 인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별풍? 엄청 이거 관종짓을 계속해 이러면서 막 사금을 주고 하는 게 그런 물질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금으로 이런 걸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웠는데 결국은 그 치히로가 너는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그 제니바의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가오나 씨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다시 가오나 씨도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좀 생각이 많아졌네요. 가오나 씨가 그냥 뭐 재밌고 이상하게 무서운 캐릭터가 아니라 그렇게 관종이었지만 결국 자기가 있을 곳을 찾는 그런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하쿠가 너무 다정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애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래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한 중반부에 이 하쿠를 의심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지 둘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둘이 잘 되는 건 뭐야? 아니 둘이 어떤 그 좋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안타까웠지만 뭐 의심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다정하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과 함께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뭐 아무튼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들으면은 좀 개미지옥처럼 계속 듣게 되는 OST가 맞아.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음이 생각이 안 나네. 제일 유명한 거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계속 들려. 음악이 다 푸근해지는 좋아. 어떤 따뜻한 느낌이 정말. 든다. 그럼요. 제가 제가 무서운 건데도. 녹음하러 갈 때 여기 올 때도 계속 들었는데 그런 OST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뭔가 그 고요한 여름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상미가 오져버려요. 그러니까 밤에 온천에 켜진 어떤 그런 노란 맞아. 불빛이라든지 쏟아지는 소나기라든지 파란 하늘, 뭐 푸른 바다, 풀숲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돌려보게 되는
영화 속 풍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네. 이거? 센과 치히로? 뭔가 모르게 되게 아련한 느낌을 주는 영화고 맞아. 저는 하쿠랑 그 치히로의 처음 만나는 그 인연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것도 되게 뭔가 마치 토토로처럼 나도 뭔가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 막 뭔가 그런 느낌 드는. 맞아. 전 아까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이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컨셉이 너무 좋은 맞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도 너무 멋있잖아요. 센과 맞아. 치히로의 행방불명. 행방불명.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는 그럼 누가 센이고 누가 저 남자가 그러니까. 센이었어? 막 아무튼 이러면서 정신이 나갔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음. 정체성에 관한 거구나라고 맞아.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맞아. 저는 좋아. 그 센과 치히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치히로가 새로운 어떤 장소, 그러니까 되게 낯선 장소를 갈 때 그 어린이들이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그걸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 어렸을 때 좀만 먼 동네 가면은 그런 기분 많이 느꼈는데 치히로도 그렇게 느끼는 거 표현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나의 보호자인 부모가 이상하게 변해버려서 나 혼자 뭔가를 해야 하고 무섭지.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 같은 거 진짜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돼지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울며 불며 난리 났어. 그리고 누구세요? 이러면서 하쿠한테 그냥 반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랬을 애니메이션이 판타지긴 한데 어린애들은 다 겪잖아요 그런 감정을 맞아. 그걸 너무 잘 표현했던 것 같아. 치히로가 돼지우리 갔다 와서 그 꽃밭 같은 데서 엄청 오, 울잖아요. 맞아. 근데 하쿠가 주먹밥 주면 또 그 먹으면서 운다 막. 아, 맞아. 우걱우걱 먹으면서. 이거 그런 것도 먹어봐. 너무 막 귀여워. 좋았어. 귀여워요. 진짜 심리 묘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너무 정말 아련한 게 기억에 남아요. 진짜 아련해. 돌아올 때. 진짜 어렸을 때에 좋은 이런 재밌는 영화다라는 기억이 있다가 지금 커서 다시 보니까 진짜 아까 그 말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뭔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좀 사라지고 아무튼 치히로는 없어지고 센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칠봉은 없어지고 누군가가 돼버린. 이 사회 아니 이 회사의 어떤 톱니바퀴로서 제가 이런 일원이 되면서 정체성을 잃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좀 지켜야겠다. 그 하쿠의 말처럼 그 이 세계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맞아. 아니 그래서 방금 여기 분위기가 현타가 세게 왔다가지고 이름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그 하쿠의 말처럼 이 세계를 나가기 위해서는 맞다.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나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게 나를 참 지키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 회사 일이 힘들더라도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좋은 영화였습니다. 유바비는 누구인 것인가? 네? 땡. 아니 그 유바바도 쌍둥이가 있잖아요. 맞아. 언니 맞아, 동생 맞아. 자매잖아요. 제니바가. 제니. 이 빌런의 어떤 히스토리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맞아. 근데 유바바 진짜 저 어릴 때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맞아. 여전히 무섭게 무섭더라. 무서워. 무서울 수밖에 없게 생겼어. 머리가 이만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바바 옆에 있는 그 애기도 되게 무섭잖아. 애기도 무섭지. 애기 제일 무서워. 어떻게 애기인데 그렇게 무섭냐? 그 애기 아니, 옆에 머리 진짜. 3개 있는 걔도 무섭고. 음. 근데 귀여운 그 동물들도 있어.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거든요. 너무 귀여워. 얘는 귀여웠죠. 날라다니는 얘도 애들. 귀엽고 오늘 오후에 생가치로를 볼까 생각이 드네. 그 석탄도 귀엽고. 맞아, 석탄도 귀여워. 그 할아버지도 맞아. 할아버지는 가마. 무서워요. 뭔지 알아. 가마 할아버지. 가마솥 할아버지. 팔 여러 팔 개. 엄청 네. 많고. 근데 그걸 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약간 나이든 마녀나 악당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좀 다 비슷하다? 그래서 막 딴 거 보다 보면은 저기서 나왔던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있어. 아니 난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다 엄청 열심히 온천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팔이 여러 개니까 세 네 명분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나갔고 막 이런 거. 이 사회에 또 노예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왈칵 났네요. 아련해. 너무 아련한 거야 이거. 좋은 영화. 지금 저희가 4개밖에 못해서 좀 아쉬운 수준인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몇 편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4월인가? 3월 말인가 아무튼 또 올라올 예정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라올 예정이나 올라와 있던 것 중에 뭐 괜찮게 본 거 언급만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붉은 돼지랑 라퓨타 응. 봤는데
붉은 돼지 귀여웠어요. 귀엽고 웃겼어요. 나 붉은 돼지 보고 싶더라고. 웃겼고. 짧으니까 되게 느끼한 돼지. 느끼해서 웃겨요. 맞아. 아니 이거 나는 붉은 돼지 그 재밌어. 붉은 돼지가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못 보겠어. 너무 못 바보. 보겠어. 저는 뭐 재밌지? 곧 올라올 예정인 포뇨를 진짜 아. 좋아하거든요. 포뇨 너무 귀엽죠. 포뇨 너무너무 좋고 그 바다가 그 음. 배경이다 보니까 그 바다 표현한 게 너무 봐야겠다. 좋아요. 저 안 봤거든요. 재밌겠다. 포뇨가 바다를 막 뛰어다니는 그 음. 아까 꽁치가 말한 해방감이 느껴지는 달리기를 진짜 포뇨가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오래전에 본 건데도 되게 기억에 남아서 좀 올라오면 볼 거예요. 저는 안 봤던 거 이제 골라서 보고 있는데 마녀배달부 키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그것도 귀여워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보면 좋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자꾸 우리 모두 그걸로 귀결되는. 나한테 잘 맞을까? 난 난 뭐 하고 살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 이제 막 사회로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용기가 나고 방향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좋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다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봤어요. 재밌나요? 그것도 진짜 유명하죠. 음악이 하울도 너무나 유명하고 재밌어요. 하울이 또 존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상형 누구냐고 골라보라고. 하울이랑 하울이 있고. 하쿠랑 맞아. 그 아시타카랑 어. 세 명인가? 누구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셋 중에? 이 중에 누구냐고 막 일단 지금 하군데. 저는 하쿠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맞아 하쿠 좋아. 맞아. 하울은 좀 뒤치다거리 해야 돼. 약간 철없는 느낌이 좀 음.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감명 깊게 봤던 지브리를 얘기를 해봤고요. 지브리야 워낙 뭐 큰 세계고 또 이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지브리의 또 새 작품을 위해서라는 뭐 밑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미야자키 하야오는 은퇴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뭐 아무튼 몇 살이시지? 그니까. 자꾸 번복을 하세요. 그래서 그 뭐 최근에도 뭐 가구야 공주 이야기인가 아무튼 되게 최근에도 많이 맞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작품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건데 지브리 팬이시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로 지브리를 입문하실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